보니까 우리 신 박사님 또 우리 안백진 선생님 옛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참 늘 뵙던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훈 선배님도 다 그러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역사적 진실, 역사적 사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문제를 정치로 끌어들였을 때에 엄청나게 큰 위험성,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인 얘기가 같은데, 사실은 이제 안병진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하기에도 너무 이제 한가로운 얘기다. 그 얘기 자체도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완성될 것도 아니고, 그것을 몰라서도 아니고, 어쨌든지 이거는 하려고 하는 목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봤자 들을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참 말씀하시고, 우리 신재철 의원은 저하고는 뭐 대학 동기입니다만은 벌써 이러한 많은 것들이 이미 선거를 앞두고 전술적으로 이게 구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국가 이익과 국가 미래를 놓고 우리가 호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무망하다 하는 그런 어떤 맥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큰일이다 하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학자 같으면 오늘 얘기가 사실은 설득력이 그래도 좀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얘기하는 거 50%는 다 거짓말이다. 일단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정치판에 제가 있어 보니까 50%가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전부 거짓말이다. 말하고 행동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을, 그게 안 맞는다는 인식도 없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도 그게 포함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학자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돌아보면, 이영훈 교수님이 그야말로 경제사를 하신 분인데, 어느 순간에 이승만 박사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내가 뭘 공부했나 이렇게 느끼셨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헌법학이고 헌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외국의 헌법 이론을 가지고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로서 이게 정상국가가 되는, 정상적인 헌법 국가가 되는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우리나라의 헌법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사도 제대로 이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경우에 따라서 이론을 위한 이론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정착을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거죠. 건국기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승만의 전집을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사가 썼던 영어로 되어 있는 문건은 아직도 거의 제가 읽어본 적도 거의 없어요. 다만 제가 하와이에 가서 저 혼자 그 현장을 전부 조사를 한번 해보고 답사를 해보고 또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독립정신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 한국 헌법사를 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논의를 했는데, 이 독립정신은 보통 사람들이 읽어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데요. 그거는 이렇구나 이럴 정도만 이해가 되지, 이 국가학, 국가 이론적 관점에서, 헌법학적인 관점에서,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놀랄만한 내용이 저는 거의 충격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러한 지식을 그 나이에 획득을 했을까, 이 여름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데 그 시절에 이러한 어떤 통찰력과 이론 체계를 무장을 했을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는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국가학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또 헌법학적으로 어떻게 이런 체계적인 지식을 그런 나이에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이 그 당시에 저도 마찬가지로 전율, 그야말로 떨림이 오는 거죠. 도대체 어떤 공부를 했는데 이런 지식을 획득을 했느냐. 마찬가지로 저희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다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사실은
이 건국과 관련돼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모든 자료를 완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려면 우선은 언어에서 상당 부분 한계가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현대사의 문제를 해석을 하려면 최소한 언어를 5-6개 사실 해야 돼요. 뭐 영어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일본어를 해야죠. 중국어를 해야죠. 한문을 해야죠. 러시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를 갖다 놓고 같이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만이 이게 어떤 사실 하나라도 제대로 확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는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현대사 공부에도 저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데 어쨌거나 오늘 우리 이영훈 선생님 중심으로 했던 이 어떤 연구를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있는 사실을 진실을 놓고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을 확정을 합니다. 무엇이 진실인가를 확정을 하고 그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것이냐 하는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사실 확정, 진실을 확정하는 데서도 불명확한 부분을 놓고 서로 지금 해석부터 먼저 하고 평가부터 먼저 하는데 이 문제가 정치판에까지 이게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헌법학자로서 고민하는 것은 우리 정치가 굉장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희들이 유신체제나 이것을 극복을 하면서 민주화로 과정으로 들어서는데 여전히 어떤 틀 속에 있냐 하면 진영 이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어떤 진영이든지 자기 진영에 오면 그것이 틀리든 맞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는 옳은 것이다. 상대방의 얘기는 전부 나쁜 것이 됩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더 결합이 되는 것이 뭐가 하면 저는 이 대통령제의 이 기능이 한국에서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화 이후에 내각제로 바꿔야 된다고 늘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대통령제 틀을 가지고 있다 보면 올로와 나싱이 되어서 이기는 사람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게 됩니다. 진영 이론에 올로와 나싱이라는 그 틀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념적인 문제까지 삼중으로 여기에 결합이 되면서 이 엄청난 어떤 가마솥에 진실이라는 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진실은 전부 왜곡되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참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일 관계 문제에서 이 청구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과연 이제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65년도에 청구권 협정을 했는 게 맞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청구권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고두고 너희들한테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그렇다면 무상 차관은 우리는 가능하게 우리가 받겠다. 그렇지만은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도 우리는 따지겠다. 이렇게 간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때에 이제 청구권 협정을 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도덕적 우월성이 저는 봤을 때 반감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면 이 청구권 협정 조항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물론 한일 문제에서 제일 심각하게 먼저 불을 지른 것이 일본이 독도 문제를 꺼내면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있는 국민적 분노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독도 문제도 일본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이걸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거기 대항하고 준비하고 해서 일본은 마지막에 그때 이 독도 문제를 국제해양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땅인데 왜 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로서도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국제소송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은 사실관계 모든 자료를 우리가 확보를 해놓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독도 사랑 운동부터 시작해서 연구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이 문제들을 보면은 그동안에 역대 정부가 이 청구권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그야말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런 결론을 낸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양 정부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일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최고재판소 8년간 판결이 나는 순간에 일본 정부로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법원 판례가 있는 순간부터 이제 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폭이 엄청나게 좁아졌어요. 그런데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하고 우리 대법원 판결이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정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1+1이다, 1+1 알파다 하지만 이 양쪽의 법리가 수정되는 어떤 상황이 안 벌어지고 그 많은 안을 내본들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여기에 이제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어떤 당을 떠나서 이 국가의 위기이기 때문에 저들도 마찬가지로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무엇이 해결 생각이라 보지만 오늘 저희들이 주제는 뭐가 하면 그 모든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을 짓고 그래야만이 서로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정확하게 보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조차도 왜곡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해서는 한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도 제대로 갈 수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영호 선생님이 다 쓰셨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아까 우리 정규재 우리 대표는 말씀하셨지 이게 100만 권이 팔려가지고 전 국민이 정말 우리 눈을 뜨고 이 한일 문제에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뭐든지 말씀을 다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게 또 거짓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말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히려 정치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정치 현실에서 많은 노력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습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계에 도달해서 정말 이제는 이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고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듣고 또 저 나름대로 또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